네, 오늘은 수능 고전소설 풀이법, 풀이스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고전소설을 풀 때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풀어야 하느냐? 자, 고전소설은 기본적으로 현대소설 읽는 법과 거의 같습니다. 배경만 조금 예스러울 뿐 현대소설과 풀이법을 같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소설을 풀 때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풀었었죠?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문장이 조금 애매하고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라는 느낌의 문장들에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장이 애매하고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절대 그냥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시지 마시고 그 문장을 최대 2번까지 반복하여 읽으면서 그 문장의 의미를 꼼꼼히 씹어 먹으면서 곱씹으면서 넘어가셔야지 나중에 문제 풀 때 전체적인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왜냐면 그냥 넘어가 버리면 문제 풀 때 어떤 분명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선지에서 질문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수험생들의 멘탈에 붕괴가 오죠. 그럼 어떻게? 본문 다시 찾습니다. 근데 본문 다시 찾는데 이제 선지가 한두 개가 아니죠. 하나, 두 개만 찾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애매한 부분만 공략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찾는 방식은 전체 시간 면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애초에 처음에 읽을 때부터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없이 꼼꼼히 읽는 법이 전체적인 시간면에서 유리하다. 이런 마인드로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 2번까지 반복하여 읽으셔도 무방하고요. 이제 2번 읽었는데 모르는 부분은 괄호를 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온다면 괄호를 찾아서 그 부분을 3번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중점적으로 하는 이 풀이법을 바탕으로 부수적으로 이제 본문을 표시할 때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현대소설과 동일합니다. 긍정적 인물은 동그라미, 부정적 인물은 세모. 일단 판단이 애매하다면 일단 동그라미 쳐서 진행하시고, 그리고 인물의 호칭 변경 혹은 인물이 대명사로 이렇게 너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앞에서 동일한 인물과 선으로 연결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소, 공간적 배경에는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을 시험에 나왔을 때 그 장소를 일일이 찾아 들어가기보다는 아예 장소가 나왔을 때마다 네모를 치시면 그 네모를 찾아 들어가기가 굉장히 시간 절약 면에서 유리하다. 이거 좀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현대소설과 달리 고전소설에 추가되는 표시법이 있습니다. 바로 서술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자, 이것은 괄호 표시를 합니다. 그 문장을 괄호 표시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이제 기출선지를 가져왔습니다.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요 하늘이 굽어 살피실지라. 자,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논평하는 성격의 이런 서술자적 논평이 있고요. 모두가 임을 맞아 반가워하는 듯 하더라 라는 등장인물의 내면을 투사하는 이런 서술자적 논평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 낭자 어찌 살아나지 못하리요, 이것은 서리법이죠. 이제 결말을 암시하는 서술자적 논평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읽다가 발견이 될 때는 자, 이런 문장에 뾰족한 괄호를 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문제에서 반드시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면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실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남영로의 옥루몽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이 글씨가 조금 모바일에서 깨져 보인다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상단에 화질 설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화질을 높이신 다음에 보시면 좀 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는 양창곡이, 자, 인물이죠. 벽성선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녀는 관청에서 불러서 가고 없었다. 자, 그녀는 벽성선이죠. 관청, 장소니까 네모. 양창국은 무료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자, 양창국은 앞문장에 있었으니까 여기 장소만 네모 표시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이런 생각을 하였다. 그는 양창국이니까 이렇게 연결 표시. 이 연결 표시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 유기적인 연결, 그리고 이게 헷갈리지 않는 것,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연결 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숙제하시고, 자, 내가 밤에 벽성산을 보았기 때문에, 벽성선이 아니고 벽성산이에요. 그쵸? 장소니까 네모. 그 진면목을 보지 못했다. 진면목은 진가죠. 이제 올라가 보아야겠구나. 네.
밤에 벽성선을 봐서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깜깜해서.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보겠다. 밝을 때 다시 올라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는 동자를 데리고 산으로 향했다. 기이한 꽃과 괴석이 곳곳에 널려 있고 맑은 시내와 빼어난 봉우리는 골짜기마다 둘러싸여 있다. 양창국은 경치를 따라서 그 근원을 찾아보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다 빠져서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여 바위 위에서 쉬고 있었다. 장소.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보살 한 분이 나타났다. 그는 비단 가사를 입고 석장을 손에 들었으며 보살 한 분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꽃 같은 얼굴에 가느다란 눈썹을 하고 단아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네, 석장은 이제 돌 지팡이를 한자로 표시한 겁니다. 비단 가사는 즉 입고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뭐 어떤 옷차림이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보살은 양창국을 보더니 길게 읍을 하며 말했다. 문창성은 그동안 별거 없었어? 양창국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죠? 문창성이라고 지칭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같은 대상이니까 연결 표시하세요. 양창국이 당황하여 대답을 하지 못하니 보살이 웃으며 말했다. 자, 이렇게 같은 단락 내에 조금 여러 인물이 반복하여 제시된다 하시면 조금 동그라미는 조금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조금 생략하셔도 됩니다. 근데 새로운 단락에서 다시 시작할 때 동일한 인물이 새로 등장하면 한 문단에 최소 한 번 정도는 표시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양창국이 당황하여 대답을 하지 못하니 보살이 웃으며 말했다. 홍란성은 어디 두고 제천선녀와 즐기시는 게요? 자, 홍란성을 어디 두고 제천선녀와 즐기시는 것이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양창국은 즉 문창성은 누구와 즐긴다고 보는 거죠? 제천선녀라는 사람과 즐기는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빈도는 남해 수월함에 관음보살이외다. 자, 남해 수월함 이거 장소죠? 관음보살. 자, 빈도는 지금 뉘앙스상 스스로를 조금 낮춰서 부르는 명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시는 분은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아니면 그냥 스스로를 뭐 지칭하는 것 같다. 관음보살이다. 이 정도까지만 개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살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옥황상제의 성지를 받들어 무곡성의 병서를 그대에게 전하니 무곡성. 자, 여기서 이제 성 이렇게 나온 거는 옛날 인물들이 굉장히 비범한 인물들은 하늘의 별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고 해서 별성자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의미로 혹시 쓴 것이 아닐까 좀 짐작을 하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병서, 이제 병법을 서술한 책이죠. 그대에게 전하니 여기서 그대는 누구죠? 당연히 양창국밖에 없죠. 연결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거 너무 쉽다 그러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대는 널리 중생을 구제하고 빨리 천상 극락세계로 돌아오시오.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신비로운 사람이 마치 자신을 문창성이라고 아는 듯이 지칭하면서 자, 중생을 구제할 것을 하면서 그리고 병서를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오라고? 천상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네요. 말이 끝나자 석장 이제 돌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후려치면서 높은 소리로 말했다. 돌아갈 길이 매우 바쁘니 빨리 돌아가시오. 양창국이 놀라서 깨어나니 한바탕 꿈이었다. 그런데 자신은 아까처럼 바위 위에 앉아 있었지만 장소 데모 단서 한 권이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자, 이 한자를 아시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 단자는 이제 붉을 단자입니다. 이게 붉은 책입니다. 이 책인지 모르셔도 한 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까 주고 간 그 책이구나 짐작하시면 됩니다. 양창국이 놀라면서도 기뻐하며 소매 속에 갈무리하고 내려왔다. 다시 별당에 들렀지만 벽성선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아까 벽성선 만나러 갔었죠. 그렇죠? 위에 나와 있었습니다. 양창국은 즉시 객관으로 돌아와. 자, 객관. 자, 이거 나그네 객자인 거를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이제 나그네가 묵는 어떤 곳,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서를 꺼내 보였다. 그 단서는 아까 붉은 책이었죠. 과연 천상 무곡성에 자, 하늘 위에 무곡성의 병서를 주었다고 여기 나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무곡성 개체하시면 됩니다. 천문지리와 군대를 부리고 귀신을 항복시키는 비결이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해 안 되면 다시 두 번까지. 천상 무곡성, 하늘 위에 이 무곡성이라는 것에 이 혹은 사람의 천문지리와 군대를 부리고 귀신까지 항복시키는 비결이 담긴 책이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양창국은 본래 총명한 재주를 가진 터라 어찌 여러 번 부어서 깨닫겠는가.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서술자적 편집자적 논평을
캐치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거죠? 자, 이 사람은 원래 어떻다고요? 총명한 재주를 가지었기 때문에 어찌 여러 번 보아서 깨닫겠느냐? 한 번 보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어떻게 편집자적 논평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자, 만약에 스스로에게 한 말이면 양창곡은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선 지금 양창곡을 남인 듯이 부르고 있으니까 이거는 외부에 있는 서술자의 논평이구나 라고 짐작하시면 됩니다. 상자 안에 넣어두고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신발 그는 소리가 들리더니 벽성선이 두 여종을 데리고 달빛에 뛰고 이르렀다. 그쵸? 자, 벽성선이 아까 기다리던 벽성선이 나타납니다. 그 아리따운 자태는 달나라 항아가 광안전에 내려온 듯. 장소죠? 달나라 항아는 달에 사는 선녀를 말합니다. 은하수의 직녀가 견우를 찾아온 듯 하였다. 양창국은 정신이 흩날리고 마음이 황홀하여 자신이 속세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양창국은 이 벽성선에 보고 마음이 황홀하여서 자신이 속세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럼 어떤 거죠? 속세의 인물이 맞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구나. 속세의 인물이구나. 이렇게 개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양창국이 웃으며 말했다. 내 정말 무료하여 그대를 찾아가는 중인데 이 그대는 지금 중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대가 벽성선인지 아닌지는 조금 보류하겠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찾아가는 중인데 그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요? 벽성선 역시 웃으며 말했다. 벽성선이네요. 그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명사 표시되어 있는 거 연결하세요. 꼭 궁금하셔요.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궁금함을 가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찾아서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걸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나중에 뒤죽박죽 돼요. 누가 누구지? 이러면서 헷갈립니다. 반드시 연결. 밤이 깊고 하늘은 개었으며 달은 밝고 바람은 맑습니다. 차가운 등불 아래 상공의 외로운 회포를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벽성선이 왔어요. 그죠? 상공의 외로운 회포라고 하니까 이거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양창국밖에 없겠죠. 양창국은 흔쾌히 웃으며 함께 별당으로 갔다. 장소. 달을 마주하고 여러 잔을 마시는데 벽성선이 술잔을 들고 갑자기 슬픈 빛을 띠는 것이었다. 슬픈 빛을 띄었습니다. 양창국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그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게요? 벽성선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한참 있다가 대답을 했다. 첩은 벽성선이죠. 청루 생활 10년 동안 일편단심을 비출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자, 무슨 생활? 청루에서의 생활 지명인가요? 이렇게 짐작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일편단심을 비출 수 있는 곳이 없었다. 그렇죠? 그런데 뜻밖의 상공을 모시게 되어 울적한 심해를 위로할 수 있었다. 울적함을 위로할 수 있었다. 상공을 만나서 외롭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물 위에 부평초 같은 인연으로는 만남과 이별이 무상한지라 이제 밝은 달에 대하니 한번 둥그러졌다 한번 이지러졌다 하는 저 달을 한스러워합니다. 근데 굉장히 애매하죠. 이런 거는 반드시 한 번 더 읽으셔야 됩니다. 자, 물 위에 부평초 같은 인연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모르면은 짐작을 꼭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물 위에 부평초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뒤에 나옵니다. 그런 인연으로는 만남과 이별이 무상하다. 굉장히 만남과 이별이 빈번하다. 혹은 인생 무상할 때처럼 의미 없다, 부질없다라는 의미로 쓴 거니까 물 위에 부평초 같은 인연은 아무래도 조금 부정적인 의미죠. 그죠? 이제 다 밝은 달을 대하니 한번 둥그러졌다 한번 이지러졌다 하는 저 달을 한스러워합니다. 자, A라고 밑줄이어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물어본다는 거죠. 꼭 반드시 이해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밝은 달이 어떻다고요? 둥글게 되었다가 이지러졌다. 이거는 작아졌다. 이렇게 해 가려서 작아졌다 하는 그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달이 한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달도 또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달이구나 라고 캐치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대는 내가 일찍 유배해서 돌아갈 것인지 늦게 돌아갈 것인지 어찌 정확히 알 수 있단 말이오. 자,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그대는 당연히 양창국이죠. 상공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벽성선한테 내가 일찍 유배는 이제 죄를 지어서 온 곳이죠. 유배지에서 돌아갈 것인지 혹은 늦게 돌아갈 것인지를 어찌 알 수 있단 말이요? 라고 묻고 있네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첩이
벽성선입니다. 지난번 피곤하여 잠깐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자, 이 꿈 중요하죠. 상공이 양창국 너가 푸른 구름을 타고 북쪽으로 가시더군요. 북쪽으로 향해다 가시더군요. 북쪽 장소. 저를 보고 함께 가자고 하셨는데 호련 우레 소리가 천둥 소리가 크게 들리고 벼락이 제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이 꿈이 첩에게 불리하기는 하지만 상공께선 조만간에 반드시 황상의 은혜를 입어 영광스럽게 돌아가실 것입니다. 자, 상공께서는 황상의 은혜를 입어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유배지에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왜 불리하다는 거죠? 보면은 함께 가자고 했는데 자신은 함께 가는 데서 깨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함께 가지 못하고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 첩에게는 뭔가 불리한 꿈이었다고 하지만 결국 유배지에서 황상, 자 요거는 황제 폐하죠, 그죠? 그 임금의 은혜를 입어서 네가 유배지에서 올라가는 것은 좋은 일이니 그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양창국이 머리를 숙이고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번 달 20일은 황상의 생신이요. 황태후께서는 태후 이것은 부인이죠. 황후의 부인 혹은 황후의 뭐 이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왕족을 뜻하는 거죠. 황상을 위하여 매번 이날을 맞이하면 방생지에서 물고기를 풀어서 살려주고 천하의 죄인들을 크게 사면하지요. 그대의 꿈이 허황된 것은 아닌 듯이소.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황상의 생신날 방생지, 자 물고기를 풀어주는 것을 그죠? 잡았던 물고기를 풀어주는 걸 방생이라고 하는데 방생 그치 공간에서 물고기도 풀어주고 죄인들도 죄를 사면해준다. 그 풀어준다 이거죠. 그러니 어쩌면 나도 유배지에 있는 나도 풀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자 그대의 꿈이 허황된 것은 아니다. 그대 누구죠? 당연히 자 이 첩이죠, 그죠? 벽성선이죠. 그러자 벽성선이 더욱 놀라며 말했다. 은혜로운 명령으로 씻어낸다면 이 어찌 상공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이별하면 아득히 뒷가역은 없을 것입니다만 군자의 대범함으로 마음에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한 번 더 읽습니다. 은혜로운 명령으로 씻어낸다면 어찌 상공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자, 은혜로운 명령이니까 자, 임금님의 그 방생 그러니까 사면 명령이죠. 씻어낼 수 있다면 죄를 씻어낼 수 있다는 죄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상공에게는 영광이다. 이렇게 한번 이별을 하면 아득히 뒷가역이 없을 것입니다만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유배지에서 다시 임금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면 이별을 한다는 뜻은 자 지금 유배지에서 자신은 같이 갈 수 없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군자는 대범함으로는 마음에 두실 필요는 없다. 군자는 어떤 그 유교적으로 어떤 그 선비 같은 걸 지칭하니까 군자의 대범함이 우선이니 저와 이별하는 것을 마음에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제가 듣자오니 자 벽성선입니다. 남방의 어떤 새는 난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짝이 아니면 울지 않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거울을 들어 비추어 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뒤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난새는 겨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루 종일 날아다니며 울다가 기운이 쇠진해져서 죽는다고 하더군요. 난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이게 장소인지 아까 청루 한번 나왔었죠. 한번 네모 일단 쳐보겠습니다. 천한 인생이지만 제 짝을 찾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공을 무시니 마치 꿈인 듯 거울 속 그림자인 듯 황홀합니다. 자, 여기까지 유기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거울 속은 어디 나왔죠? 이 난새가 보는 거죠. 어떻게? 자, 어떻다고? 남방에 어떤 난이라는 새가 있는데 짝을 만났을 때만 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난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싶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을 앞에 놓아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울다가 쇠진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새가 아무래도 이제 상대방이 그 거울 속의 새는 진짜 짝이 아니기 때문인 이기에 그래서 뭐 슬퍼하다가 죽는다는 내용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것을 자신에 대입하고 있죠. 자 이제 짝을 만나기 어렵던 차에 상공을 모시었는데 거울 속 그림자인 듯 황홀합니다. 그럼 이 거울 속 그림자는 자 이거는 난새가 보는 자신의 모습이니까 이것은 벽성선을 뜻한다고 우선은
보여지는데 자, 요것이 문제화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 어찌됐건 여기까지 새와 이 이야기, 이 벽성선이 이 얘기를 꺼낸 것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한 번 날면서 울었으니 오늘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쵸? 저는 이 새처럼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다. 이별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부터는 산속에 종적을 감추고 스님이나 도사를 따라 자질구레한 모욕을 스님이나 도사를 따라 자질구레한 모욕을 면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나는 너와 이별하면 그냥 스님이나 도사나 따라갈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양창곡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대의 뜻을 알지만 그대는 내 뜻을 알지 못하는구려. 나는 이미 뜻을 정하였어요. 근심과 즐거움을 영원히 함께 할 거다. 벽성산 머리에 둥근 달이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비추도록 하여 평생도록 이지러지지 않겠소. 자, 요거도 꼭 파악을 하시고 넘어가요. 이 둥근 달 밑줄 돼 있잖아요. 자, 앞에서 이 A라는 붉은 달은 어떤 거죠? 이 벽성선이 이야기한 이 A번의 저 달 있죠? 저 달. 이것은 어떤 의미죠? 변화하는 거죠. 왜 한스럽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방금 이 양상국이 얘기한 둥근 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변하지 않음을 맹세하는 의미로 썼죠. 왜냐면 우리 둘의 마음을 평생 비출 것이다. 그래서 이지러지지, 작아지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서로 반대 의미를 가진 의미입니다. 이런 것도 꼭 읽을 때 파악하셔야 돼요. 벽성선이 고마워하면서 말했다. 군자의 말씀은 천금과 같다. 자, 이제 천금, 아주 값어치 있는 그 금과 같다. 첩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남영로의 용루몽이었네요.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독해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이제 문제가 정확히 빠르게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문 표시할 때 이해를 하는 것, 그리고 이해를 하는데 필요한 이런 부수적인 표시들, 하지만 너무 많이 표시할 수 없으니까 인물 위주로 이렇게 호칭 변화에 주의하면서 연결하시면서 읽으면 절대 문제에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까지 완료해 보시기 바랍니다.